안녕하세요. 보상스쿨TV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손해사정 일을 시작해서 독립손해사정법인과 위탁손해사정법인에서 보상실무를 하였고 지금은 독립손해사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충분히 치료 후 종결 시점에 이르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번 사고로 인한 나의 손해액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의 손해액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소송시 적용하는 지급기준과 비소송시 적용하는 지급기준, 즉 약관상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약관상 지급기준 방식은 인적 피해 규모에 따라 사망, 부상, 후유장애 3가지 종목이 있고 각 종목별로 세부 항목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정해진 지급 기준에 각 사고별로 당사자 간 과실, 피해자의 소득, 그리고 상해 등급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 바로 나의 손해액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공식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공식에 대입할 3대 요소에 따라 내 합의금의 규모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 소득, 상해 이 3대 요소는 손해액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보고 보험사와 가장 치열한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이 핵심 3대 요소 중 하나인 소득 산정에 대해 소송시 지급기준과 비소송시 지급기준 중 비소송 지급기준인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소득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상 피해자의 월 현실 소득액 산정 기준은 크게 6가지 직업군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직업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직자, 가사종사자, 무직자, 병역법상의 군복무 해당자, 다소득자, 외국인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동일한 직업군이라도 세법상 소득증명 여부에 따라 인정기준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직업군별 소득 인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직자입니다. 유직자의 월 현실 소득액은 일정 기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 후 평균치를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유직자별 급여 산정 대상 기간이 있는데요. 먼저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소득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연 월차 수당, 상여금 등 매월 수령하지 않는 급여 항목은 과거 1년간 수령 금액을 합산한 평균 금액을 적용합니다. 급여 소득자 이외의 자는 사고 발생일 이전 1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 발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 환경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산출합니다. 유직자의 현실 소득액 산정 방법입니다. 산정 대상 항목은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 같이 세법에 따라 관계 증빙 서류로 증명 가능한 소득이며 세법상 증명할 수 있는 경우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그리고 기타 유직자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 등 세법상 입증 가능한 경우고요.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세후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연수입액에서 재경비와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노무기여율과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경비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세법상 입증되는 항목을 말하고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노무기여율이란 85%를 최대한도로 노무 형태에 따라 타당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투자비율의 경우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업자 수를 기준으로 n분의 1로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 본인 1인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투자 비율은 100%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타 유직자인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업무 종사자를 기타 유직자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은 세법상 입증 가능한 소득에서 제세액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입증소득보다 일용근로자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실제 발생한 임대소득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세법상 입증이 안 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유직자 모두 예외 없이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한편 기술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사고 직전 1년간 해당 직종 종사자였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대한건설협회나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해당 기술직 노인과 세법상 입증된 소득 중 높은 급여로 인정을 합니다.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현실소득을, 19세 이상이면 현실소득액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높은 급여를 인정합니다. 두 번째, 가사종사자 현실소득액입니다. 먼저 가사종사자란 전업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 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 없이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등본과 같은 주민등록 관계서류로 세대 구성원 확인이 가능하고 무소득에 대한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전업주부를 대부분으로 적용을 하기는 하지만 위 조건에 해당을 한다면 성별과 상관없이 남성도 가사종사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사종사자의 소득은 경제활동은 없지만 일용근로자 임금을 준용합니다. 세 번째, 무직자입니다. 무직자의 월 현실소득 산정 방법은 학생의 경우에도 준용을 합니다. 무직자 또는 학생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소득을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 상실수익 산정에는 반영을 하고 있지만 부상 항목에서의 휴업손해에서는 소득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손해액에서 제외를 한다고 약관상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송을 갈 경우에도 무직자도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무직자의 휴업손해도 인정을 하는 추세라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현역병 등 군복무 해당자입니다. 여기서 현역병이랑 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상 현역병, 의무소방원,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 중인자와 복무 예정자 모두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되 복무 중인 자는 자녀 복무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을 하고 복무 예정자는 의무 복무 예정 기간을 대상으로 소득 산출 기간에 대한 현역병 계급별 육군 기준 소득을 적용합니다. 만약 월 현실 소득액 산정 기간이 복무 기간 이후까지 넘어가는 경우라면 이후 기간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는 점은 참고할 사항입니다. 다섯째, 소득이 2가지 이상인 자입니다. 이 직업군도 마찬가지로 기본 원칙이 적용되어 인정 대상 소득에 대하여 세법상 증명 가능 여부로 적용하는데요. 아무리 여러 개의 실소득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세법상 입증 불가능한 소득은 제외를 하고 입증 가능한 소득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직업군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같이 유직자와 무직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직자의 경우 세법상 소득 입증이 가능한 자는 국내 유직자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법상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외국인 무직자의 경우 역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외국인 월 현실소득액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외국인은 국내에서의 체류 자격 및 발급받은 비자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이 달라집니다. 적법한 체류 자격자 중 관광 목적 등의 단수비자 또는 일반 체류 자격자인 경우에는 본국소득을 적용을 하고 복수비자 및 H2 등 취업 자격자인 경우에는 체류기간 이내에는 국내 소득을 인정, 체류기간 이후에는 본국소득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체류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국내 소득을, 3년 이후에는 본국 소득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약관 기준상 월 현실 소득액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느 직업군이든 기본 원칙은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 같이 세법상 증명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질문 남겨놓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